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늘 비슷합니다. 저는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글 쓰고 이제 강의하고 이게 주된 생활입니다. 이게. 머리도 짧게 자르시고 뭔가 좀 젊어지셨네요. 네, 머리도 좀 짧게 잘랐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칼 세이건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때 아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오늘 어떤 책일지, 오늘은 또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보통 이런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보통 소개를 잘 하지는 않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아까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굉장히 좋은 문장 읽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이제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투스쿨룸 대화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에세이입니다. 철학적 에세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보다는 한 200년 앞선 사람이네요. 네. 키케로는 참 이름은 익숙한데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가장 격동의 시기이면서 또 그 번성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이 사람이 정체성을 이제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가로서의 키케로가 있고요. 네. 정치가로서의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의 어떤 수호자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철학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규정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 정치가로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너무 격동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또 그 독재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항하다가 이렇게 살해당하는 이런 비극적 운명을 이제 맞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분이 진짜 문화에 크게 기여한 거는 서양에서 철학의 시작, 사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철학을 이 유럽의 문화로 바꾸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철학을 아주 대단한 머리로 아주 그 고대 철학을 전부 다 정리하고 그걸 또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그리스어로 글을 쓰고 그리스어로 사유한다는 뜻이었는데 자신들의 언어인 이 라틴어죠.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언어. 그 언어로 번역을 한 번역가로서의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영미권에서 쓰는 지금 현대의 그 서양 언어들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한 규정을 이분들이 전부 다 이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또 게다가 이분이 또 변호사로서도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술, 어떤 수사학 최근에 아나운서님도 스피치에 대한 그런 책을 내셨는데 그와 관련된 고대적인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이라든가 이론 같은 것들을 이분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몰락한 이후에 로마부터 중세까지 해가지고 한 1700~18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유럽어의 문장이라고 하는 건 이 키케로가 만들어 놓은 써놓은 그런 글들을 가지고 유럽어를 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유럽어의 그냥 기본 언어예요. 이 언어가 키케로의 언어가. 그럼 어떻게 보면 식자층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최고 수준의 문장이죠. 그렇게 보는 거네요. 예, 지금 근데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봐도 최고 수준의 문장들을 볼 수 있는 사유를 볼 수 있는 이런 책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투스쿨룸 대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키케로의 삶도 삶이지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사람의 그 지적인 탐구 활동이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거네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고요. 예, 보통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걸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키케로의 문장이나 개념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가지고 현대인들도 사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전과 현대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사유 이게 이제 이 키케로를 통해서 그런 거 배워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책이 이 사람이 그럼 당연히 저서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투스쿨룸 대화라는 책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이 책은 이분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쓰신 겁니까? 네. 너무 이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너무나 다이나믹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다이나믹하다고는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건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냥 죽이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 정쟁에서 지면 죽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이분은 로마의 어떤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국가를 하나의 공공의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또 귀족과 민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형태의 균형적 질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황제라고 하는 1인 어떤 체제로 가는 그런 어떤 그 과도기에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인 체제로 황제로 가기 전에 이 삼두정치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어떻게 보면 독재정을 서로 나눠 먹는 몇 사람이 이런 어떤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살다가 이제 실권을 이제 잃게 되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투스쿨룸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하나 이제 그 시골 지역인데 그곳에 자기가 살고 있는 별장에서 정치적으로 실권하게 되고 또 그때 아주 사랑했었던 딸이 또 이 출산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장 이 사람의 인생이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실권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또 이 살해 위협을 또 계속 정치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죽음, 고통,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떤 굉장히 상심 이런 상처들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스스로 살펴보는 이런 어떤 그 시기에 그런 것을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어떤 온갖 종류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은 다 일어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딸이 죽는다는 거는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인지라. 근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갖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따로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쁜 일이 나쁜 일인가? 예. 혹은 좋은 일은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인가? 이걸 예. 탐구한단 말이죠. 예. 이런 탐구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2025년에 한석준이 미루어 생각할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정말 네. 삶이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집필을 했을까요? 이분은 이제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아까 철학자로서의 그런 면모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적으로 이 사람이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계보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계보에 있거든요. 네, 네.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격정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크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인간을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공황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서 또 공황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인간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불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광기.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의미에서 통제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이 아닌 면이 네.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닌 면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 그것을 각성시켜서 보통 사람이 아닌 인간의 상태, 그것을 바로 신적인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신적인 상태는 인간이 신에 대해서 신과 닮았다 이렇게 오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어떤 존재론적 위치에 있어서 신의 어떤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의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면들이 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어떤 이제 광기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큰 상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이 휩싸이게 됐을 때 인간이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사실 신이 많이 존재한다면 인간을 그런 상태에 있게끔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거기에 휩싸여서 살아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신적인 어떤 그 공유할 만한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각성시키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의 잘못인 거군요. 네.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키케로는 여기서 그 자연의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자연의 빛이라는 말이 바로 유럽에서 이후에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를 데카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카르트가 쓴 책도 책 이름에 보면 자연의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키케로가 쓴 이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자연의 빛이 바로 이성과 지성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씨앗을 얘기합니다. 그걸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순간순간 자연의 빛을 놓치고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좀 부끄러운 거네요. 네. 오늘 여러 동물로 가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냥 그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오늘 동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인간도 바랍니다. 동물이지만 동물로만 사는 거죠. 알았어요. 네. 동물로 안 살게요.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의 형식이 가상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스쿨룸 대화라는 제목을 썼나 봐요.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근대 이후에는 이런 형태 대화형의 그 철학적 사색을 담은 그런 책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서양에서 이런 어떤 사유의 최초의 어떤 이런 그 교본을 보여준 책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담고 있는 플라톤의 책인데 그게 이제 서양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 어떤 교본을 보여준 책이거든요. 원전 같은 책이죠. 예. 근데 그게 드라마의 형식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플라톤도 사실은 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어가지고 드라마 작가는 되지 못했지만 자기가 철학책을 쓸 때는 그렇게 쓰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제 그 유명한 그 소피스트들이나 이런 사람 등장해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였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 오마주가 있는 거예요. 이 키케로는. 네. 왜냐하면 이 로마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지성주의적인 삶의 기율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본류로 받아들이는 게 이 로마적 기율이고 이게 바로 이제 스토아 철학의 계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폼을 통해 가지고 오마주했다고 볼 수 있죠. 그 플라톤의 책, 또 그런 그리스의 철학책들을 오마주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대화 형식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겠군요. 그리고 그 대화 형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수사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득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언어 표현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자기 얘기 막 떠드는 것보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상의 인물이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그 대화가 설득의 기술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본인도 공부할 때 그리스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거라 그렇죠. 이런 형식이 좀 익숙하기도 했겠어요. 익숙하기도 했죠. 이 책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키케로가 쓴 책은 한국인들은 거의 보지 않는 책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쓴 책이 최근에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것도 원전 번역으로. 너무 좋네요. 그때 제가 라틴어에서 바로. 그렇죠. 그 안티고네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이 번역자에 대한 참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책을 우리가 원전 번역해서 보는 그런 시대가 사실 됐거든요. 사람들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물론 이제 사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가 이 번역하는데 돈을 지원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그런 책들이기도 한데. 그렇게라도. 이런 책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런 어떤 설득에 대한 상당한 그 스킬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재미있고 실용적인 면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실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월 21일 소크라테스 시노플로스 쿼텟의 연주입니다. 3월 21일 소크라테스 시노폴로스 쿼텟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0012님께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제 1순위 책인데 오늘 키케로에 대해서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4027님이 안녕하세요. 여기 동물 한 마리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말씀 듣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259님 선뜻 다가가기 힘든 책 풀어주신다니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선뜻 다가가기 힘든 느낌. 키케로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책 자체가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 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강의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강의인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개념 정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투스클룸 대화에서 네. 그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개념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네.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분이 그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좀 그 약간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네. 그리스에서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과 이후의 철학이 있는데요. 이전의 철학은 자연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철학이 시작이 돼요. 자연과학. 예, 예. 그러다가 네. 이제 기원전 5세기가 되면은 아테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도 생겨나오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리스 문화에 이제 르네상스가 아주 그 번성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좀 옮겨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휴머니즘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하는 그런 철학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윤리학,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행위, 그 네. 공동체 속에서 나의 어떤 개인의 위치라든가 서로의 어떤 그런 대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철학적 계보가 어떤 철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그 그리스 문화가 쇠퇴한 것을 이제 이렇게 흡수한 것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쇠퇴를 하고 또 그리스적인 그런 철학적 유산들을 이 알렉산더 제국이 물려받았는데 그 알렉산더 제국이 물려받았던 그 시대의 문화를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끝판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로마의 그 헬레니즘적인 문화의 전통을 완전히 흡수해서 종합하고 재정리한 철학자가 키케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케로가 얘기하는 이 예를 들면 여러 개념들은 그런 그리스 헬레니즘적인 전통을 자기 방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특히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스토아 철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게 이 스토아 철학이 사실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 목표를 우리가 획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목표에 대한 이것을 정의. 무엇으로 봐야 되는 정의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이냐? 이게 그게 아주 중요하죠. 네. 예. 근데 오늘날에 대한 행복에 대한 정의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좀 그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예. 이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행복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 말들이.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인문학적 용어들이 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근대화된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많이 번역을 해줬는데 다 그렇죠. 네, 번역을 굉장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한 번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 번역의 행복이란 말에 대한 번역이 사실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하고 키케로가 얘기하는 행복도 바로 그 에우다이모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번역한다. 예, 예. 근데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게 그 앞에 에우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로는 영어로 그러니까 안에 이런 뜻이고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타고난 신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구현하는 것.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구현하는 것. 예. 너무 차원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이 뭐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동물적인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부여한 우리의 그 본성으로서의 그 영혼 이게 바로 그리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지성적인 삶, 이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하다는 거는 인간이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준 높은 지성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 이게 바로 이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가 그러면 구현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성적인 어떤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성적인 훈련에 의해서 인간이 좋은 품성을 또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성적인 공부와 또 좋은 품성을 훈련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서구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리학의 전통이고 키케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스토아적인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품성인가를 먼저 배운 다음에 네. 그 품성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교육 내용이긴 한데 교육 내용이긴 한데 어렵네요. 대체로는 우리가 그 품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괜히 일상화된 습관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좋은 습관에서 좋은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에 대한 탐구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어렵죠. 예, 예. 네. 근데 그 좋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관점에 따르면 지성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그 능력을 키울 때 습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인 훈련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네요. 키케로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동물적인 것만 있는 거죠. 동물적인 부분들만 있는 거다. 네. 네. 심지어는 사실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동물만도 못한 겁니다, 사실. 네, 예를 들면은. 왜요? 왜 동물만도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이라도 시켜주시지. 예,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협적이면서 파괴적인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분노 같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동물은, 공격적이긴 하지만 동물은 오히려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인간은 잘못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런 분노와 같은 감정인데 네. 그게 지성적 판단의 오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아예 그런 형태의 그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적으로 뭔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가지고 있는 본능에 따라 가지고 그냥 자연적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성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판단의 오류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굉장히 촘촘한 분류와 이유를 설명하는 그 감정에 대한 분석론이 또 이 투스쿨룸 대화이기도 합니다. 아,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군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선악에 대해서도 얘기합니까? 선악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 네.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선악의 문제인데 이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그 접근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하면 이거 좋은 일이고 어떤 일들을 또 네. 이게 뭐 그 되면은 나쁜 일이고 그러니까 그 선악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어떤 대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죠. 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 멀리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네. 나쁜 마음은 최대한 좀 안 들게 하고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바깥에 있는 대상에다가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부에다가. 네. 근데 네. 키케로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내가 저것을 좋은 것이다, 저건 것을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나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이 거기에 대해서 선악을 만드는 것이지 선한 일과 나쁜 일, 뭐 선한 어떤 대상과 나쁜 대상, 나쁜 것 이런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선악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판단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의 오류, 그 판단의 오류라고 하는 건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지성적인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의 오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지성적인 어떤 그 오류를 지성적인 오류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악이고 지성적인 것이 제대로 잘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이성이 부합하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 지성을 잘 따랐는데도 악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잘못 따르면. 잘못 따르면 임의적으로 따르면. 임의적 내 마음대로 따르면.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대상 자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늘 나쁜 것이 되고 어떤 건 늘 좋은 것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막 악마화했던 어떤 대상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뭐가 누명이 벗겨지고 나면 그게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예, 그다음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허위적인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더니 아 나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선악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라든가 생각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근대 이전에는 말이죠. 남자는 굉장히 우월한 존재, 좋은 존재. 네.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할 때도 선거권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근대 민주주의 아주 최근까지도 여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어요. 1950년대까지 네. 미국에서 그렇죠. 여자 선거권이 심지어는 없었는데. 그런 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뭐 완성된 거,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오류, 개인의 판단의 오류만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시대가 집단.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선악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키케로의 관점이에요. 아, 그렇게 마구마구 변하는 네. 그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무섭게 와닿네요. 네. 네. 진짜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외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투영하는 마음이다. 네. 라는 건데, 이 말을 다르게 보자면, 그런 거잖아요. 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퀴벌레는 나쁜 거야. 네. 뭐, 뱀은 악한 거야. 네. 바퀴벌레나 뱀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내 내면의 어떤 판단을 그렇게 내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성도 아니면서 지성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내리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지구에서 더 훨씬 빨리 온 선배이기도 하고, 예. 아, 선배님이시군요. 네. 예. 네. 뭐, 뱀, 파충류, 뭐, 곤충 예. 이런 게 다 우리보다 빨리 온 선배들인데, 그럼요. 그들은 그들의 그냥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그건 인간 종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어떤 인류적 판단의 오류이기도 하고, 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갖게 되는 어떤 선입견이나 인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생각, 나를 점검할 것이지, 네. 저 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지.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악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네. 이 부분은 인식론이네요, 완전히. 예. 고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저는 일단 고통이 철학의 주제인지도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자기 고통을 다시 바라보고 고통을 네. 다스리기 위한 자신의 힘이기도 한데 그 얘기가 이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얘기냐 이제 그런 건데 상당히 설득력이 우리에게 좀 각성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네. 대부분 여기서 얘기한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형태의 이제 고통을 겪죠. 근데 그 고통을 그러면 우리는 보통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많이 그렇게 예, 하죠. 네. 회피하고 또 고통이 네. 실제로 인간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픔을 느끼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고통 속에 계속 헤매면서 고통이 우리를 먹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네. 고통과 그럼 우리가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되면은 고통이 우리를 먹어버리면 고통과 나 자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돼 버리거든요. 네. 마치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네. 어떤 뭐죠? 장면? 원령공주 같은 거 보면은 네. 이렇게 저주받은 영혼 막 그런 것들이 먹어버린 어떤 그런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네, 나오죠. 네. 화에 휩싸여 있는 그래서 그 화와 그 자신 자체가 그냥 일체화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인 차원으로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한 것 그런 대상으로서 이제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통에 대한 굉장히 자의성이 많다. 어떤 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겪어요. 네. 실패를 했을 때 그건 너무 고통스럽죠. 지금 고통스럽죠. 이 키케로도 지금 딸도 죽게 되고 자기도 정치적으로 실각한 그렇죠. 이런 거의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는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를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인생의 고통이 있지만 뒤이어서 보게 되면은 그 고통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 키케로 이런 스토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강인함을 시험해서 더 당금질해가지고 훌륭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가장 나태하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신이 가장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을
어떻게 보면 이 바깥에 외부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게끔 누리게 하는 것이 신의 생각이고 인간의 어떤 그래서 이 고통에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고난 같은 것인데 네. 그 고난을 겪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이겨내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 큰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고통 없이 큰 인간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네. 고통이 오면 그럼 땡큐 하는 건가요? 땡큐 해야 된다라고 땡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힘을 키우는 거죠. 땡큐 할 수도 있다. 예, 예. 뭐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대부분 그걸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생각 많이 들죠.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놓는 것인데 그건 자기 자신을 너무 자기애가 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다. 아, 그래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고통 겪지 않는 존재가 없고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이 또 재미나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을 겪어낸 수많은 인간의 어떤 위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요. 마치 소설가가 글을 쓰듯이.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존재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 부처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마을에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부처님 보고 이 자기 자식을 좀 다시 살려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겠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마을 돌아다녀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곳에서 겨자씨를 가져오게 되면은 내가 네 자식 살려주겠다고. 막 돌아다녀 봤더니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고통에 대한 이런 관점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 모든 인간은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 인간에 대한 그 보편적 조건을 이해시킴으로써 나를 특수한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러면서 인류적인 어떤 그 차원의 자기를 올려놓음으로써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게 하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 고통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다. 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그렇죠. 있는 일이고. 어떤 고통이 특별하게도 고통스러운 건 이게 나만의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고통스럽거든요. 맞아요. 근데 참 저도 최근에 아무튼 그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왜냐면,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50살이 됐을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걸 키케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 회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아, 그래요? 네. 회피할 수 없는 건가요? 네. 회피할 수 없다는 말도 고통스럽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뭐 모두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안 겪고 살면 좋지만 뭐 어떻게 그럽니까? 다 겪고 살죠. 다 겪고 사는데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많은 생각들을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네. 네.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딸의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이 겪는 고통 그리고 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잖아요. 네. 동양에서는 사실은 옛날 그 동양의 철학도 예전에 이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한 5세기에서 3세기에 이 춘추전국 시대에 네. 제자백과 같은 사상이 등장하면서 어떤 이제 사유가 등장했는데 동양에서 윤리학으로 시작을 했거든 동양의 철학도. 네, 그죠. 동양의 철학에서는 보면 철학 중에 최고봉이 이 공자님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가 물어봤을 때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왜 나한테 물어보냐. 죽음은 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학의 주제로서 죽음을 아예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스토아 철학은 아주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따지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요. 그렇게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황당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반박 못할 정도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박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 먹어서 죽는 그런 자연사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같은 거를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가령 이 사람도 딸도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 거죠. 같은 것인데 네네네.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은 자가 참 불쌍하다. 자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대상에 대해서 그걸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자의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고통이지 않다. 그리고 죽는 순간 대부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이 탁 사라지는 순간도 너무나 빠르다. 그다음에 또 고대 철학적인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 스토아 철학은 키케로가 스스로 이 책의 투스쿨룸 대화에서 자기가 딱 붙인 이 책의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훈련하는 기술이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죽음을 훈련하는 기술이다. 근데 여기서 죽음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인간이 가령 이제 이 자연 존재 안에서 우주 존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론적 위치가 동물과 같은 그런 육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신적인 어떤 그런 이성, 자연의 빛을 우리 안에 담고 태어났는데 이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이성, 지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성 자체가 잘못된 오류, 판단을 일으키게 하는 수많은 물리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오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감각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감각에 대한 어떤 인상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떤 공포, 불안 이런 어떤 격정들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어떤 격정들에 휩싸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은 기쁜 시간보다 불안과 두려움과 뭐 어떤 이런 것들에 점철된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육신을 벗어나기 때문에 영혼 자체, 순수한 영혼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나쁜 거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순수한 영혼과 지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훈련하는 일이 철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죽음에 대비하게 되게 되고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 또 게다가 아까 그 대부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삶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편적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없죠. 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이 우주가 선물로서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하는 그런 계약을 인간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이 또 이제 대화체로 돼 있으니까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죽은 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도 죽음이 고통스럽지만 산 사람한테 그 이별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렇게 사실 얘기를 남아있는 사람한테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면 키케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얘가 안 왔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기쁨을 딸과 누릴 수 있는 경험 자체에 대한 그 가능성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또 그걸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를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너무나 인생을 훌륭하게 만족스럽게 산 사람은 이제 내가 웬만큼 다 살았기 때문에 난 좀 죽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죽음 자체를 너무 평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잘 죽기 위해서는 삶을 얼마나 훌륭하고 품위 있게 기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좋은 죽음을 기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성찰은 결국 좋은 그 어떤 신적인 삶, 행복한 삶, 그리스적인 얘기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깊은 통찰하려 합니다. 참 죽음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 똑똑한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구나 정도가 이해가 되지 받아들여지지는 그건 참 힘듭니다. 네.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 투스쿨룸 대화가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는데 2025년에 우리에게는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키케로가 겪던 시대에 그게 뭐 개인적인 희로애락이든 또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어떤 격동이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간사가 겪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걸 겪었고 지금도 겪었고 심지어는 문명화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지금 뭐 전쟁을 보고 있고 뭐 국가가 갑자기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법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고 압제를 겪기도 하고 이게 보편적인 인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인 격동이 또 있는데 그 사태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적인 격동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또 먹혀버려서 불안해 혹은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광기에 휩싸이기도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시하고 멸시하게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의미가 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또사님께서 키케로와 함께 인간스러움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아침이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사님은 가끔 보면 거의 키케로하고 동급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6695님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에서 키케로에 대한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책으로 저도 사유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진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읽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이거 좀 팀을 만들어서 네. 읽고 네.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떤 책을 읽을 겁니까? 예. 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죽음과 고통 이런 얘기들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직접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금세 이게 습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제가 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 책을요? 아니요, 이 책은 아니고요. 네네. 아, 죽음과 삶에 대해서? 네, 좋아요. 이 비슷한 시대에 네. 이분은 공화정 시대에 살았는데 황제 시대에 살았던 세네카라고 하는 황제의 스승이 있어요. 네. 이분이 쓴 그 세네카의 대화, 그 중에서 분노에 관하여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그분이 쓴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분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세네카의 명언 중에 그거 좋아합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 네. 아주 그 기율을 가지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네카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키케로의 투스쿨룸의 대화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